제사 후의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월급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신우이의 김포 신도시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평소 온순했던 부동산 중개소 실장이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이 잔뜩 올려진 제사상을 엎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부를 던지며 시댁 식구들의 환희를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으로 바꿔놓았다.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달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라.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조용한 차 안에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600만 원이 권도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윤서아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은행 앱을 종료했다. 이번 달 월급의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핸드폰 화면이 채 꺼지기도 전에 다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신말숙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아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룸미러를 힐끗 확인하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 큰 길로 진입한 뒤에야 핸들 리모컨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송금했니? 차량 스피커를 통해 신말숙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음으로는 마트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제수용품은 다 받았는데 요즘 굴비값이 말이 되니? 비싸도 너무 비싸. 50만 원 더 보내라. 어머니, 어제 예비비로 100만 원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서아는 전방이 빨간불을 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오늘이 고작 10일이었다. 100만 원으로 뭘 산다고 그래? 내가 요즘 물가를 몰라서 그렇지. 게다가 유리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야 하는데 맨손톱으로 갈 순 없잖니? 걔가 봐둔 네일 샵 패키지가 30만 원이라더라. 명색이 새언니라는 애가 신우이 체면 하나 안 챙겨줄래? 서아는 핸들을 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었다. 어머니, 저 방금 그 돈 전부 서울 아파트 마련할 적금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수시 입출금 통장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야, 적금에 50만 원 빠진다고 큰일 나니? 도진이는 매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그 조그만 부동산에 앉아 에어컨이나 쐬면서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째째하게 굴래. 신말숙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계산해야 하니까 빨리 보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서아는 초록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엑셀을 밟았다. 중개소 앞 주차 공간에 도착한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은행 거래 내역을 열어 그나마 남아있던 생활비 잔액에서 기어코 50만 원을 더 이체했다. 밤 10시. 마포구의 전셋집. 남편 권도진이 반쯤 마른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와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 한 병을 꺼냈다. 그는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머리를 닦던 수건을 소파 등받이에 툭 던져놓았다. 도진씨, 이번 달 신용카드 청구서 금액이 좀 많네. 서아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말했잖아. 물류회사 쪽에 회식이 많았다고. 권도진은 병뚜껑을 따고 고개를 젖혀 물을 반 병이나 마셔버렸다. 당신은 왜 자꾸 그런 푼돈에 집착해? 우리 서울에 아파트 사려고 큰돈은 다 내 쪽에 모아두고 있는데 뭘 그렇게 못 믿어해? 서아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권도진의 월급은 대략 600만 원 정도였고 서아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의 실장으로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무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데다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매달 800만 원을 벌었다. 결혼 3년 차, 그녀는 권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달 600만 원을 넘기고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만 남겨둔 채 지내왔다. 오늘 어머니가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 서아는 사실만을 담담히 말했다. 엄마도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그러시는 거지? 제사가 한두 푼 드는 행사야. 권도진은 물병을 내려놓고 그녀의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다. 유리가 아직 어려서 그래? 결혼하고 철들면 나아지겠지? 우리가 어른이니까 좀 참자고. 식탁 위에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가족단체 채팅방의 알림이었다. 서아가 화면을 열었다.
신우이 권유리가 1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몇 개를 연달아 보내왔다. 채광 좀 보라며 역시 김포 신도시 아파트는 다르다고 모델하우스가 기가 막힌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곳이 바로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이라며 그 낡아 빠진 반지하에서는 이제 하루도 못 버티겠다는 투정이 이어졌다. 영상 속에서는 렌즈가 넓은 거실을 훑고 지나갔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한창 개발 중인 신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권도진의 핸드폰도 울렸다. 그는 한 손을 서아의 어깨에 얹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2초 뒤 채팅방에 권도진의 답장이 떠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확인해봤냐고 시중은행 금리는 내일 자기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아의 시선이 남편의 그 답장에 머물렀다. 권도진은 평소 집안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조차 제때 내는 걸 깜빡해서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늘 실장인 그녀에게 떠넘기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먼저 나서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유리 아파트 사려고 서아가 고개를 들어 권도진을 쳐다보았다. 권도진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의 어깨에 올려두었던 손을 거두었다. 아, 걔가 그냥 구경이나 가본 거지 뭐. 젊은 애들도 다 목표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 그냥 둘러보는 거야?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나 내일 조찬 회의 있어서 먼저 잘게. 침실 문이 닫혔다. 서아는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 속 모델하우스 사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스와이프하며 넘겨보았다. 신발 밑창에 모래알이 낀 것처럼 미세하게 어긋나는 불쾌감이 조용한 거실 안에서 서서히 커져갔다. 3일 뒤 오후, 동네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은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나갔고 사무실 안에는 서아 혼자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인근 매물들의 거래 내역 복사본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최근 이 지역의 집값 흐름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장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중개사들에게 부탁해 개인정보를 가린 매매계약서 참고용 자료를 구해온 것이었다. 서아는 빨간 펜을 들고 데이터를 한 줄씩 대조하며 컴퓨터에 입력했다. 네 번째 서류로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그녀의 펜 끝이 멈칫했다. 계약서 상단에는 김포 신도시의 모 아파트 1104호라고 적혀 있었다. 눈에 익은 주소였다. 눈을 감자 며칠 전 권유리가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영상이 떠올랐다. 영상 도입부에서 렌즈가 모델하우스 외부의 동배치도를 훑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곳이 바로 1104호였다. 그것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매 계약서였다. 매수인의 이름은 검은색 마커로 덧칠해져 있었지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마지막 글자의 일부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자의 절반이었다. 서아는 그 검은 잉크 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구석에 있던 프린터가 대기 모드로 전환되며 작게 윙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업무용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저 지워진 계약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실제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이 있었으니까. 김포 신도시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쳤다.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확인을 눌러 연결된 카드에서 즉시 빠져나가게 했다. 2초 남짓 웹페이지가 로딩되더니 완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자문서가 생성되어 화면 중앙에 나타났다. 마우스를 쥔 서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앞부분의 건축물 대장 요약본을 건너뛰고 소유권 관련 사항이 적힌 갑구를 확인했다. 소유권 이전. 권리자, 권도진. 권유리가 아니었다. 권도진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적힌 일구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억 원. 채무자 권도진. 공동담보 목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처의 34번지 전세금 반환 채권. 마우스 클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34번지
그곳은 지금 그녀와 권도진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였다. 두 사람은 전세로 살고 있었다. 4억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전세금은 서아가 결혼 전에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당시 권도진은 나중에 서울에 아파트를 살 돈이 모이면 이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에 보태자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던 그 전세 보증금이 권도진 명의로 된 김포 아파트의 대출 담보물로 잡혀 있었다. 서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중개소 밖거리에서는 살수차가 경쾌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튀어오른 물보라가 유리문에 부딪혀 몇 가닥의 물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키보드를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정독했다. 글자 하나, 도장 하나, 날짜 하나까지.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시어머니 신말숙이 시골 친척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아에게 200만 원을 더 뜯어갔던 바로 그 달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인쇄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백지를 집어삼키고 검은 글씨가 찍힌 종이들을 토해냈다. 이어서 그녀는 권도진이 다니는 물류회사의 법인 등기 정보와 그들이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까지 모조리 조회했다. 모든 서류를 각각 세부씩 출력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스테이플러로 깔끔하게 철한 뒤 평소 들고 다니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저녁 6시, 중개소 영업이 끝났다. 서아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해 법원 뒤편에 있는 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록을 넘겨보고 있었다. 서아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알게 된 선배로 이미 이 업계에서 5년차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아는 다가가 그의 앞에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찾고 선배가 서류철을 덮었다. 서아는 빈말 없이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고 서류들을 꺼내어 선배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선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1분 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서아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전세계약서 복사본을 살폈다. 남편이 전세 보증금을 마음대로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집도 자기 명의로 해놓고 내 혼전 재산까지 끌어다 썼다고? 네, 서아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건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 및 빼돌리기야. 선배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어떻게 알았어? 인근 매물실거래가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서아가 유리잔에 담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제가 지금 알아야 할 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 돈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선배는 완전히 전문가의 말투로 돌아왔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자산 보전이야. 김포 아파트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서울가정법원에 가압류부터 신청하자. 그래야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못 받을 테니까. 그리고 전세금 무단 담보 제공은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해. 재산 분할 소송 들어가면 내 몫을 전액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 사람 유동자금은 별로 없어요. 서아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물류회사 직원인데 만약 매달 나오는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어떨까요? 선배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법원에서 압류 명령 받아 회사로 송달되면 끝이지. 그럼 캔 맥주 하나 살 돈도 안 남을걸. 자료만 확실하면 빠르면 2, 3일 안에도 결정문 나와. 그는 서류를 다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서아야, 언제 터뜨릴 작정이야? 서아는 서류를 받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다. 이번 주말이 시댁 제사예요. 그녀가 서류 가방에 똑딱이를 채웠다. 온 식구가 다 모이죠? 주말. 마포구 전셋집에는 찌든 기름 냄새가 꽉 차 있었다. 서아는 낡은 반팔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서 4시간째 전을 부쳤다. 소금에 절여 그늘에 말려둔 굴비도 손질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3번이나 갈아가며 애호박전, 동그랑땡, 표고버섯전, 동태전을 차례로 부쳐냈다. 주방 후드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지만 고기 기름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비린내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허리 아래쪽이 바늘로 찌르듯 뻐근해져 왔다. 거실에서는 신말숙이 소파에 앉아 권도진에게 제사상 차리는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밤은 밑동을 평평하게 쳐내고 사과도 위쪽을 한번 깎아라. 도진아, 병풍 좀 더 왼쪽으로 밀어. 야, 유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새언니 전 다 붙여나가서 좀 봐라. 권유리는 주방 문틀에 기대어 선 채 핸드폰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갓받고 온 네일아트의 반짝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다. 새언니, 전 아직 덜 됐어요. 나 배고픈데. 서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릇하게 구워진 동태전을 기름종이를 깐 소쿠리에 옮겨 담았다. 10분만 더 기다려. 제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8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제사상을 물리고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음복을 시작했다. 상 위에는 온갖 모둠전과 나물무침, 갈비찜이 가득했다. 신말숙이 젓가락을 들어 가장 크고 살이 많은 갈비찜을 권유리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우리 유리, 많이 먹어라. 곧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몸보신 단단히 해둬야지. 권유리는 갈비찜을 한 입 빼어 물며 콧소리를 냈다. 고마워, 엄마. 새집에 들어갈 매트리스는 수입산으로 벌써 받았어. 누워보니까 진짜 편하더라. 서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기 밥그릇에 맨밥만 떠먹고 있었다. 신말숙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휴지를 뽑아 입가를 닦았다. 서하야. 서하가 고개를 들었다. 너도 들었겠지만 유리가 이번에 김포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 이 어린애가 혼자 힘으로 얼마나 고생했니? 드디어 제 집을 가졌는데. 앞으로 내 월급 통장은 내 쪽으로 직접 넘겨라. 유리 그 아파트 대출금은 명색이 새언니인 내가 좀 도와서 갚도록 해. 그게 맏며느리로서의 도리 아니겠니? 식당 안이 1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권유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계속 갈비찜을 씹으며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권도진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더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거들고 나섰다. 그래, 서아야, 당신 평소에 자잘하게 돈 쓰는 거 보면 해프더라. 차라리 월급 다 엄마한테 맡기고 유리 대출금 보태는 게 낫지? 이게 다 우리 권씨 집안체면 세우는 일이야? 유리가 잘 살아야 남들도 우리 집안 뼈대 있다고 칭찬할 거 아니야?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그동안 서아가 묵묵히 인내해왔던 습관에 대한 오만한 확신이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위험을 내세우면 이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무 젓가락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신말숙을 한 번, 그리고 곁에 앉은 권도진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리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속도도 차분했다. 왜? 불만이니? 신말숙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높아졌다. 너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하겠다는 거야? 도진이 돈은 너희들 서울집 살 돈으로 모아두고 내 돈으로 시누이 좀 돕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서하는 신말숙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권도진을 똑바로 향해 있었다. 도진 씨, 당신 뜻도 그래? 내가 유리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으면 좋겠어? 권도진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애써 식탁 위에 시금치나물로 젓가락을 뻗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한 식구? 서아가 그 단어를 가볍게 읊조렸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도진은 입안으로 시금치를 밀어넣으며 웅얼거렸다. 갑자기 왜 이러나? 카드 가져오게. 서아는 원목 식탁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더니 온몸에 체중을 실어 위로 거칠게 엎어버렸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주방을 뒤흔들었다. 무거운 원목 식탁이 공중에서 완전히 뒤집히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던 음식들이 그대로 맞은편을 향해 쏟아졌다. 기름진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신말숙의 한복 치맛자락을 덮쳤고 굴비 반 토막은 기름진 국물과 함께 권유리의 갓한 네일아트와 블라우스 위로 철퍼덕 떨어졌다. 악! 너 미쳤어. 신말숙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라 몸에 묻은 국물을 털어냈다. 권유리는 기겁하며 문틀 옆으로 웅크려 주저앉았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권도진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그가 서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다. 윤서아, 너 제정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감히 밥상을 엎어. 서아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옆 의자에 얌전히 놓아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려 지퍼를 열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든 그녀는 스냅을 이용해 그것을 권도진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 던졌다. 서류는 권도진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맞고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가장 위에 떨어진 페이지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권도진 명의로 된 아파트 대출금을 나더러 대신 갚으라고? 서아는 얼어붙은 세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혼전 전세금을 담보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놓고 이제는 내 월급까지 쥐어짜서 내 아들빛 구덩이를 메우려고 해. 그녀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신말숙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사기친 증거라도 남겨서 나랑 같이 법원이라도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바닥에 나뒹구는 냄비에서 남은 갈비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권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관인 찍힌 서류 복사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탁한 갈비찜 국물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종이 위로 붉은색 공식직인이 조명 아래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한 그 확실한 증명서에는 그의 이름 세 글자와 함께 4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이 공동담보물로 설정되었다는 기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무슨 사기?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어머니 신말숙은 한복 치마에 묻은 기름 얼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의자를 거칠게 밀쳐내고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서 그 복사본을 주워 들었다. 노안 때문에 빽빽한 법률 용어들을 단번에 읽어내지는 못했지만 소유권 이전, 권도진, 채무자라는 굵직한 글자들과 눈에 익은 김포 신도시 주소는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눈을 찔러왔다. 신말숙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복사본과 윤서아의 차가운 얼굴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현장에서 들통난 자의 당혹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광적인 분노였다. 야, 신말숙은 국물이 묻은 복사본을 우악스럽게 구겨 뭉치더니 서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독한 년. 내가 감히 남편 재산을 뒷조사해? 대체 어디서 그딴 천박한 버르장머리를 배워 처먹은 거야? 종이 뭉치는 서아의 어깨를 맞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가 제 남편 재산을 뒷조사했다고요. 서아의 목소리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이 평온했다.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이젠 글씨도 못 읽으세요? 저기 담보로 잡힌 돈은요. 제가 결혼 전에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4억 원짜리 전세금이에요. 내 돈 빼돌려서 권도진 집 사놓고 이제는 내 월급까지 뜯어내서 매달 대출금 갚게 만들려고요. 진짜 천박한 게 누군데요? 내 돈. 결혼한 마당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신말숙이 서아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며 침을 튀겼다. 너 우리 권씨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면 내 돈도 도진이 돈인 거야. 도진이가 지 이름으로 집 좀 해놓은 게 뭐. 그건 다 우리 집안 재산 지키려고 그런 거야. 너 같은 외부인이 우리 집 재산 다 털어서 친정으로 빼돌릴까 봐 그런 거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권유리도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났다. 난장판이 된 것이를 보다가 자기 명의인 줄 알았던 아파트가 사실 오빠 것이라는 말에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진 기생충 같은 본능은 그녀를 즉시 어머니 편에 서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틀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귀가 찢어질 듯 꽥 소리를 질렀다. 새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오빠가 언니 보증금 좀 쓴 게 어때서? 그건 오빠가 투자 안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제 사상까지 엎어놓고 이 집안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어? 서아는 고개를 돌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 채팅방에서 자기가 산 고급 아파트라며 떠벌리던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투자 안목, 서아의 입에서 짧고 서늘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권도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권도진, 너도 그렇게 생각해? 권도진의 몸이 흠칫 떨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양손을 뻗어 서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여보, 서아 야, 일단 진정 좀 해봐. 이 일은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는 그냥 요즘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지금 당장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서울에 집 못 살 것 같아서 그러신 거야? 그 전세금 가만 놔둬봤자 묶인 돈인데 내가 일단 담보로 좀 돌려 쓴 거라고. 맹세하는데 김포 집값 오르면 바로 팔아서 당신 보증금 1원 하나 안 틀리고 고스란히 돌려줄게.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그 더러운 손 치워. 서아는 다가오는 그 손을 노려보며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을 가득 담아 내뱉었다. 권도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지금껏 아내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저런 경멸 어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트집을 잡고 괴롭혀도 자신이 아무리 집안일을 핑계대며 떠넘겨도 윤서아는 늘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것을 수습해왔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온몸에서 살얼음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이 여자는 그에게 철저한 낯섦과 뼛속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가족을 위해서 서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권도진과의 거리를 벌렸다. 권도진, 나 몰래 4억 원짜리 보증금 빼돌릴 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상의할 생각은 해봤어. 매달 내 월급 600만 원을 뻔뻔하게 가져가면서 내가 제사비 50만 원 때문에 벌벌 떨고 아등바등할 때 이 가족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내 여동생이 채팅방에서 새집 샀다고 자랑할 때 옆에서 장단 맞춰가며 연극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긴 했어? 서아는 쪼그려 앉아 바닥에 뒹굴던 검은 가죽 가방에 지퍼를 닫고 가방끈을 단단히 어깨에 맸다. 너희들끼리 한 식구잖아. 그럼 그 위대한 한 식구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그 빚구덩이 어떻게 메울지 잘 상의해봐. 그녀는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딜 가? 신말 속에 기괴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가 오늘 이 문턱을 넘으면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권도진, 너 바보같이 뭐 하고 서 있어. 제 가방 안에 분명히 다른 서류도 더 있을 거야. 당장 저 가방 빼서. 저것들 들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놔둘 작정이야? 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권도진의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평생을 지배해온 어머니에 대한 복종심이 남아있던 얄팍한 이성을 압도해버렸다. 그는 몸을 획 돌려 현관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고 커다란 손을 뻗어 서아의 어깨에 걸린 검은색 서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가방 내놔. 윤서아, 그만 좀 하라고. 등 뒤에서 울리는 쿵쾅거리는 발소리에 서아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왼팔로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오른손을 빛의 속도로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권도진의 손이 가방끈에 닿으려던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아가 몸을 획 틀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금속 스프레이를 권도진의 얼굴 정면으로 겨누고 엄지손가락으로 분사구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칙! 코를 찌르는 독한 붉은색 분말 가스가 순식간에 뿜어져 나와 권도진의 두 눈과 콧구멍을 완벽하게 덮쳐버렸다. 아악! 좁은 현관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권도진은 얼굴을 감싸주며 마치 뼈가 발라진 사람처럼 바닥으로 처박혔다. 초고농도 캡사이신 성분의 눈물과 콧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는 바닥을 뒹굴며 두 손으로 장판을 박박 긁어댔다. 목구멍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한 짐승의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의 기름 비린내와 섞여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도진아. 내 새끼, 신말 쑥은 아들이 나동그라지는 꼴을 두 눈으로 보며 기겁을 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기어가듯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최루가스에 캑캑거리며 기침을 쏟아냈다. 콜록 이 미친년. 내가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독약을 뿌린 거야. 당장 경찰 불러서 너 감방에 쳐넣을 거야. 권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구석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입을 틀어막고 경악에 찬 눈으로 서아를 올려다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서아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권도진과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신고하세요. 아수라장 속에서도 서아의 목소리는 비현실적일 만큼 또렷하게 울렸다. 경찰 오면 당신들이 사문서 위조해서 거액의 전세 보증금 빼돌린 증거들 싹 다 보여주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호신용 스프레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방어 도구예요.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괴한을 제압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녀는 자기 몫에 단화를 갈아 신었고 기름 냄새와 비명으로 얼룩진 그 끔찍한 집구석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쾅! 무거운 철제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모든 비명과 저주를 문 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서울의 밤바람이 서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늦가을의 한기가 묻어났다. 그녀는 손에 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공기를 크게 들이마실 뿐이었다. 심장 박동이 갈비뼈를 시큰거리게 할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지난 3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삼켜야 했던 모든 억울함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8시 30분.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은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대기표 호출음이 넓은 로비에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서아는 철제 벤치에 앉아 14번이라고 적힌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근처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밤새도록 선배가 알려준 방식대로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완벽한 타임라인과 자금 흐름도까지 만들어냈다. 띵동. 1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다가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고요. 유리 가벽 너머로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받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서아는 꼿꼿하게 선 채로 직원이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김포신도시 아파트 말씀이시죠? 직원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한번 쳐다보았다. 신청 사유는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은닉 및 전세 보증금 무단 유용이네요. 제출하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보증금 자금 흐름 내역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아가 대답했다. 심사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이 나면 저희 쪽에서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바로 발송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매매나 증여,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접수증을 출력해 내밀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접수증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법원을 나선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옆 블록에 있는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접수대에서 그녀는 가방을 열고 어젯밤 작성해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 증명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를 세부 복사하여 우체국 직원에게 건넸다. 한 분은 발송인 보관용, 한 분은 우체국 보관용, 나머지 한 분은 수신인에게 보내주세요. 서아가 봉투에 적힌 주소를 가리켰다. 수신인 란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모 중견 물류회사 인사재무팀 앞.
내용 증명의 제목은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찍혀 있었다. 권도진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 요청에 관한 통고. 본문에서 서하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권도진이 혼전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위법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곧 시작될 재산보전 소송 사건 번호까지 첨부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인사팀이 이처럼 거액의 경제적 분쟁과 법원 소송이 얽힌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회사가 법적 리스크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무팀은 즉각 행동에 나선다. 법원의 정식 압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 지급을 보류해 버리는 것이다. 이 길 특급으로 보낼게요. 제일 빨리 들어가면 언제 도착하나요? 서하가 우편 요금을 결제했다. 강남구면 오늘 오후 퇴근 시간 전까지는 그 회사 문서 수발실에 도착할 겁니다. 직원이 붉은색 우편 도장을 쾅 찍었다. 하얀 봉투가 우편물 바구니로 던져지는 것을 보며 서하의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마침내 조금 누그러졌다. 권도진, 내 피 같은 돈을 빼돌려서 선심 쓰는 척을 했지? 그럼 난 내 숨통이 달린 돈줄을 모조리 끊어주겠어. 오후 3시. 강남구. 물류회사 3층 사무실. 권도진은 알이 큰 까만 선글라스를 낀 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푹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결막은 심하게 충혈되어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는 심한 급성 결막염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며 외부 미팅을 전부 취소했고 모니터 뒤에 숨어서 서하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벌써 40번째 건 전화였다. 카카오톡 대화창의 장문으로 구구절절 써보낸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권도진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젯밤 어머니는 집에서 반나절 내내 쌍욕을 퍼부으며 당장 윤서아를 잡아오라고 난리를 쳤다.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다. 그는 애초에 아내가 그저 홧김에 친정으로 며칠 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선물 하나 사들고 가서 달래주고 어머니가 좋은 말 몇 마디 건네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 어차피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늘 그렇게 참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권 대리님. 인사팀 직원이 갑자기 그의 자리로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다. 부장님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좀 오시랍니다. 지금 바로요. 권도진은 멈칫하더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야가 흐려진 탓에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엎지를 뻔했다. 인사부장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부장은 널찍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막 뜯은 하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권도진은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섰다. 부장은 바로 입을 열지 않고 탐색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권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책상 모서리 쪽으로 밀었다. 권 대리, 이거 본인이 직접 읽어봐. 방금 수발실에서 올라온 이길 특급 내용 증명이야. 권도진은 선글라스를 벗고 퉁퉁 부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제목을 본 순간 그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손끝이 저릿해져 왔다. 권도진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 요청에 관한 통고. 이건 오해입니다. 부장님, 이건 전적으로 부부 싸움하다가 생긴 작은 오해예요. 제 아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 있어서 권도진이 당황하며 서류를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부장이 볼펜으로 그의 손을 탁 가로막았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자네 집안일이고 우 부장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증명이 회사로 정식 송달되었어. 게다가 여기에는 거액의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된 소송 사건 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지. 회사 규정자네도 잘 알 텐데. 법원의 정식 결정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보전 협조 차원에서 당장 이번 달부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자네 급여는 전액 지급 정지될 거야. 퇴직금 계좌도 임시로 동결될 거고. 전액 동결이요. 권도진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삑사리를 냈다. 그의 머릿속이 쾅 하고 폭발하는 것 같았다. 매달 600만 원의 월급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말만 믿고
서아가 건넨 돈을 김포 아파트 계약금으로 쏟아부은 데다 평소 흥청망청 회식비로 써대는 바람에 그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는 잔고가 바닥난 지 오래였다. 김포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만약 급여가 동결된다면 당장 무슨 돈으로 은행 빚을 갚는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야 부장이 서류철을 덮었다. 임원진들은 직원들의 신용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자네 개인의 경제적 분쟁이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거나 진짜로 법원에서 강제 집행명령이라도 떨어지면 내년 인사고과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만 나가봐. 권도진은 자기가 어떻게 인사부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현기증이 날 만큼 눈을 찔렀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중은행 앱을 켰다. 화면 중앙에 로딩 표시가 돌아갔다. 그리고 곧 그의 급여 통장 잔액이 떠올랐다. 그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급 정지 상태. 정확히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고급 가구 매장. 권유리는 45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수입산 퀸사이즈 매트리스 위에 한껏 들뜬 표정으로 누워 옆에 선 직원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이걸로 할게요. 잘 포장해서 김포 신도시 주소로 보내주세요. 일시불로요.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보란 듯이 가족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그 카드는 권도진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동안 결제 대금은 늘 서아의 월급으로 메우고 있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 포스기로 향했다. 1분 뒤 직원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권유리 고객님, 이 카드가 승인 거절이 났어요. 시스템상으로는 계좌 이상으로 나와서 카드사에서 사용을 정지시킨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정지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권유리가 매트리스에서 벌떡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카드를 낚아챘다. 우리 오빠 카드가 한도가 얼마나 높은데 거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권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오빠 신용카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가구점에서 정지 먹었다잖아. 나 오늘 당장 매트리스 결제해야 한단 말이야. 오후에 인테리어 업체 잔금도 쳐줘야 하고. 수화기 너머로 절망에 찬 권도진의 쉰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나왔다. 잔금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잔금. 매트리스는 무슨. 윤서아, 그 미친년이 내 월급이랑 퇴직금 싹 다 가압류 걸어버렸어. 은행 통장까지 줄줄이 다 묶였다고. 나 지금 당장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넌 그놈의 썩을 매트리스 타령이 나오냐? 끊어. 전화가 뚝 끊겼다. 권유리는 널찍한 가구 매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채 끊어진 전화기의 먹통 소리만 듣고 있었다. 공들여 한 화장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에 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플라스틱 쪼가리를 내려다보며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을 끊임없이 먹여 살려주던 그 풍요로운 강줄기가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부동산 중개소. 오후 햇살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라 거리를 걷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중개소 안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어 서늘했다. 소장님은 구청에 볼 일이 있어 나갔고 서아는 혼자 실장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저장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된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어제부터 신말숙과 권유리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무려 100통을 넘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쾅! 중개소의 무거운 유리문이 바깥에서 거칠게 열리더니 벽에 달린 도어 스토퍼에 부딪혀 엄청난 굉음을 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서아의 손가락이 멈췄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신말숙이 미쳐 날뛰는 암사자처럼 씩씩거리며 쳐들어왔다. 이마에는 핏대가 섰고 하도 급하게 뛰어온 탓에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온 권유리의 얼굴에는 가구를 사지 못한 원망과 초조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윤서아, 이 독한 년아.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신말숙은 문을 열자마자 입구 쪽 책상 위에 쌓여있던 전단지 뭉치를 손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알록달록한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옆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젊은 중개보조원 이주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막아섰다. 아주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영업장이에요. 비켜. 넌 상관할 일 아니니까. 신말숙은 이주임을 왈칵 밀쳐내고는 서아의 책상을 향해 성큼성큼 돌진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더니 상체를 훅 숙여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는 서아를 쏘아보았다. 너 진짜 돌았니? 제정신이야? 내가 감히 도진이 회사에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내. 게다가 김포 아파트를 가압류해?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도진이가 회사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는 거 알아? 유리 가구 살 카드까지 막혔잖아. 너 오늘 지금 당장 나랑 법원 가서 그 빌어먹을 신청서 싹 다 취하해.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널 갈기갈기 찢어버릴 줄 알아. 중개소 밖거리에는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중에는 평소 부녀회에서 신말숙과 으르렁대던 최 여사도 섞여 있었다. 서아는 신말숙의 악다구니에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작업 중이던 문서를 저장한 뒤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서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중개소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니 권도진이 안에 보증금 빼돌린 추잡한 짓거리가 물류회사에 소문난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시나 보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광고하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내가 지금 감히 날 협박해. 신말숙은 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아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 시집와서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도진이가 내 돈 조금 쓴 거, 그거 다 우리 집안 잘 살자고 한 짓이잖아. 내가 이를 이따위로 독하게 굴어서 제 남편 밥줄을 끊어놔야 속이 시원해. 권유리도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거들고 나섰다. 새언니,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새집의 인테리어 업체가 잔금 달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오늘 돈 안 주면 방금 깐 마루 다 뜯어내겠대. 언니가 지금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거 몰라? 서아는 눈앞의 모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저 터무니없는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을 망쳐. 서아가 권유리를 싸늘하게 쏘아보았다. 권유리. 그 아파트 내 오빠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새언니 전세금 담보로 잡았고 매달 내 새언니 월급으로 대출금 갚게 생겼던 집이야. 물어보자. 그 집에 내가 직접 벌어서 얹은 벽돌이 한 장이라도 있어? 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나한테 당당하게 내 인생을 내놓으라 말아 따지는 건데? 권유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한참 동안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다시 시선을 신말숙에게 고정했다. 남편 밥줄을 끊는다고요? 신말숙 여사님, 순서를 똑바로 아셔야죠. 제 전세금 4억을 먼저 훔쳐가서 제 숨통을 조인 건 권도진이에요. 전 그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 돈을 되찾으려는 것뿐이라고요. 그 인간 월급이랑 부동산 가압류 안 걸었으면 그 돈 고스란히 두 분이서 수입 매트리스 사는데 갖다 바쳤을 거잖아요. 너. 이 말대꾸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몹쓸년. 신말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말싸움으로 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녀의 시선이 옆에 있던 스탠드형 정수기로 향했다. 그녀는 달려가서 정수기 위에 꽂혀있던 무거운 생수통을 양손으로 끌어안더니 있는 힘껏 옆으로 엎어버렸다. 콸콸콸. 반통이나 남아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플라스틱 통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물줄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와 멀티탭 전선을 집어삼켰다. 내가 널 여기서 일하게 둘 줄 알아? 내 돈을 찾게 내버려 둘 줄 아냐고. 내가 오늘 이따위 부동산 싹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니까 여기서 어떻게 버티나 두고 봐. 신말숙은 옆에 있던 스테이플러와 파일철을 집어들고 미친 사람처럼 아무데나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이주임은 겁에 질려 캐비닛 뒤로 숨어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저 이미 112에 신고했습니다. 서한은 발을 들어 무릉덩이를 피한 채 여전히 회전의자에 앉아 있었다. 발악하는 신말숙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감정조차 증발해버렸고 그저 낯선 이를 보는 듯한 섬뜩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내부를 본 선임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신말숙은 경찰을 보자마자 귀신같이 난동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살기등등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니 물바다가 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양손으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그녀의 주특기인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 저 독사 같은 며느리년 좀 보세요. 전현이 우리 가족을 다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 서방 월급줄까지 다 끊어놓고 신우이 피를 말려 죽이려 든다고요. 나 같은 늙은이는 억울해서 어찌 살란 말이오. 만약 집 아니었다면 이 수법으로 이웃들의 동정이라도 몇 마디 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상가 건물의 부동산 중개소였다. 선임 경찰관은 그런 억지 눈물에 꿈쩍도 하지 않고 머리 위에서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는 감시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주머니, 여긴 엄연한 영업장입니다. 가정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의 가게에서 기물 파손하고 영업방해하시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오며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옆에 계신 따님도 동행하시죠. 권유리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다. 전 아무것도 안 부쉈어요. 제 알바 아니라고요. 일행이시니까 진술서 쓰러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가시죠. 경찰은 다짜고짜 그녀를 이끌었다. 경찰이 정말로 연행하려 하자 신말숙은 그제야 당황하며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문틀을 사색이 되어 붙잡고 버텼다. 안 가요. 난 내 며느리 만나러 온 거라고. 이건 집안일이에요. 윤서아, 너 한마디라도 해봐. 당장 경찰한테 우리 가족 일이라고 말 못해.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 앞으로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님, 저는 이곳 직원입니다. 이 두 분은 영업장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 무단으로 욕설을 퍼붓고 사무기기를 파손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곧 오실 거고요. 중개소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합의는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너, 윤서아. 내가 감히 시어미를 경찰서에 쳐넣어. 넌 천벌을 받을 거다. 신말숙은 절망적인 악담을 퍼부었다. 두 경찰관은 신말숙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양옆에서 그녀를 꿰차듯 붙잡아 중개소 밖으로 끌고 나갔다. 거리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최 여사는 방금 산 장바구니를 든 채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신말숙을 보며 입을 떡 벌렸다. 어머나, 저거 말숙이 아니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김포에 삐까뻔쩍한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부른다더니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저렇게 경찰한테 질질 끌려간담. 최 여사가 일부러 한껏 높인 목소리는 신말숙의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다. 신말숙의 늙은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평소 부녀회에서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고 아들과 고분고분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낙으로 삼던 위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그것도 앙숙의 비웃음 속에서 그녀는 동네 깡패나 다름없는 꼴로 경찰차에 밀어 넣어지고 있었다.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깎이는 듯한 그 수치심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쫓겨난 들개처럼 경찰차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졌다. 서하는 중개소 유리문 안에 서서 경찰차가 길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평온하고 묵직했다. 2달 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김포 신도시 1104호의 현관문에는 법원 집행관이 붙이고 간 눈에 띄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권도진은 완벽하게 파산했다. 급여 통장이 동결되어 김포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물류회사 측에서도 연일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그에게 최하위 고과를 주어 사실상 해고 처리해버렸다. 돈줄이 끊긴 권도진은 마포구의 전셋집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은행의 채권 추심원들을 피하기 위해 그는 결국 서울 외곽에 창문 하나 없는 싸구려 고시원으로 숨어들어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다. 권유리 역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집행관이 강제 명도를 집행하러 들이닥친 날, 그녀는 횡한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탓에 인테리어 업체가 애써 깐 마루를 뜯어간 것은 물론 주방 싱크대까지 박살을 내놓고 철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꿈에 그리던 새 집에는 수입 매트리스는커녕 단전 단수 통지서만 날아들었다. 권유리 씨, 지금 즉시 개인 물품만 챙겨서 퇴거해 주십시오. 이 부동산은 곧 공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권유리는 엉엉 울며 명품 옷까지 몇 벌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는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살을 이는 칼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서서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말숙의 목소리는 기력이 다 빠져 처참했다. 경찰서에 전과 기록이 남은 데다 중개소 기물 파손 합의금까지 물어주느라 빚을 진 신말숙은 부녀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권유리는 결국 캐리어를 질질 끌고 곰팡내 나는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 가야 했다. 바깥으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반지하 창문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구석에 슬어있는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평소 쥐뿔도 없다고 무시하며 그저 걸어다니는 ATM 기계 취급했던 그 새언니야말로 자신의 그 허영덩어리 삶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주춧돌이었다는 것을. 그 주춧돌이 뽑혀나가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박살나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제3조정실. 판사가 손에 든 법봉을 내리치자 맑고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 및 신문기일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남편 권도진은 혼인 기간 중 아내를 기망하고 아내의 혼전 특유 재산인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무단으로 유용한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이혼을 성립합니다. 피고 명의의 김포 신도시 부동산은 경매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잔액 전액을 원고 윤서아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만일 이로써 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피고의 개인 채무로 전환되어 전액 변제할 때까지 상환의 의무를 집니다. 서아는 원고석에 앉아 두부로 작성된 이혼 조정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3년이라는 거짓된 결혼 생활에 마침내 법적 효력을 가진 완벽한 마침표가 찍혔다. 그녀는 펜을 챙겨 넣고 서류를 익숙한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권도진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불과 2달 사이에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깔끔하게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이제 기름의 전체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와이셔츠를 걸친 그의 눈빛은 텅 빈 채 초점이 없었다.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직장도 잃고 명예까지 진흙탕에 처박힌 그의 인생은 오롯이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자 권도진은 허둥지둥 따라 일어서서 두 손으로 책상을 짚은 채 애원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아야, 서아야.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무심히 쳐다보았다. 만약에 내가 애초에 우리 엄마 말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내 통장 당신한테 다 맡기고 살았더라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그의 두 눈 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어머니 핑계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서아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모래알 같은 동요조차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권도진 서아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피를 맺히게 했다. 당신은 엄마 말에 휘둘린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탐욕에 따른 거지? 내 헌신을 누리면서 내 돈으로 당신 집안에서의 체면까지 세우려 들었잖아. 억울해할 필요 없어. 당신의 지금 꼴은 당신의 이기심에 딱 어울리는 결과니까. 그녀는 단 1초도 더 지체하지 않고 획 돌아서서 무거운 조정실 문을 밀치고 나갔다. 문 밖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아는 되찾은 전세 보증금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 전망이 아주 훌륭한 고층 오피스텔을 새로 구했다. 이사하는 날 짐은 단출했다. 그녀는 권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커다란 프라이팬이나 무거운 나무 도마 따위는 미련 없이 버렸고 평소 즐겨 읽던 책 몇 권과 자주 입는 옷가지들만 챙겨왔다. 원룸형 구조였다.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대리석 상판과 밝은 창문이 있는 오픈형 주방이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이 대리석 상판 위로 부서져 내리며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서아는 주방으로 걸어가 수전에 손잡이를 올렸다. 맑은 물줄기가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나왔다. 그녀는 새로 산 하얀색 도자기 머그잔을 꺼내어 물을 한 잔 가득 받았다. 그녀는 머그잔을 손에 쥐고 싱크대에 기대어 텅 비었지만 유난히 깨끗한 거실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전셋집에 묶여있던 4억 원이라는 거금은 그녀의 숨통을 짓누르는 거대한 산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20대 내내 생활을 쪼개가며 수없이 야근했던 밤들과 맞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그 돈이 가정을 짓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거라 믿었지만 하마터면 탐욕에 찌든 시댁 식구들의 요새를 짓는데 뜯겨나갈 뻔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주방에 갇혀 있었다. 구워도 끝이 나지 않던 명태전을 부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텃세와 남편의 변명들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끊임없는 양보가 언젠가는 평등한 존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착취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눈치를 보며 반찬을 집지 않아도 되었고 카드 명세서를 보며 다음 달 제사 비용을 계산하느라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다. 이 식탁 앞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뿐이었고 이 주방에서 그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허기만을 위해 불을 켰다. 서아는 오피스텔 현관문 뒤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특별히 맞춤 제작한 은빛 금속 문패를 꺼냈다. 그 위에는 복잡한 호칭도,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수식어도, 누구의 며느리라는 꼬리표도 없었다. 오직 단정한 세 글자의 한글. 윤서아. 그녀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현관문 한가운데에 문패를 단단하게 붙였다. 손가락 끝으로 문패에 서늘한 금속 테두리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서아는 햇살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수많은 가식적인 가족의 무거운 집안일, 그리고 얄팍한 계산들로 꽉 차 있던 과거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비워졌다. 도둑 맞을 뻔했던 청춘과 재산을 그녀는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빼앗아 왔다. 오늘부터 이 문 안에서 펼쳐질 인생은 1원 1푼, 1분 1초가 모두 오직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